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음과 이브아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네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맞아요. 예, 이제 겨울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작할 때 여름이었는데 반팔 입고 왔었는데. 아, 여름이었나요? 네, 네네. 그때 여름이었어요. 가을이 사라져버린 느낌? 가을은 항상 짧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의 대망의 9번째 작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네, 드디어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긋지긋하셨나요? 아니, 저는 뭐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전 너무 아쉬워요. 좋은데 맞아요. 좋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한 9개, 10개 정도 있는 작품이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은 아니고 개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개 종려상이? 개도 있어요? 몰라요. 사자상 같은 건가. 개 종려상을 받았다 그러고 이때 황금종려상이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받게 되면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그냥 노미네이트만 되고 안타깝게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을 받았고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이 작품으로 나무조연상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해요. 브래드 피트가? 네, 이 그 세 명의 인물들 중에서도 브래드 피트가 수상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쿠엔틴 타란티노를 최종적으로 다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 얘기를 하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잠깐이나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좋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 늘 하는 질문이 있죠. 공식 영화, 질문으로 하죠. 공식 코너. 공식 코너. 마밤. 갑자기 만들었어. 공식 코너. 다들 영화 어떠셨나요? 간략하게. 저는 처음에 보고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라는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제작 발표가 났을 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 찰스 맨슨인가요? 그래서 당시 샤론 테이트와 그 주변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봐왔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복수극, 뭐 피와 욕설이 섞이면서 뭔가 굉장한 잔인한 그런 영화를 꾸려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이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 작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을 드릴 수 있고 장르가 이제 좀 다양한 장르들이 섞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초의 코미디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의 저희는 물론 그 영화 배경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로 그런 개그 코드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재밌는 요소들이 구석구석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코미디물을 좀 시도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긴 하죠. 어떠셨어요? 이즈님은?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영화가 특히 각별한데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저도 봤고 저한테는 최초의 타란티노 감독님의 영화예요. 이게 네. 어머니랑 같이 가서 또 봤어요. 극장에서 보셨구나. 네, 극장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그 딱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했던 말이 이 감독님은 천재다. 그래요? 대박이다.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셨대요? 어머니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화두처럼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타란티노 감독님이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나요? 그게 뭐였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부채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좀 마음의 짐 같은 거, 또 글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 시인도 그렇고 소설가들도 그렇고 글을 못 썼대요. 내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떤 글을 과연 쓸 수 있을까?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라서 너무 무게감이 너무 커서 좀 그런 말도 있잖아.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누가 던졌다 그래요. 아름다운 시를
네. 그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그러니까, 역사적 비극을 네. 겪고 나서 쓰는 게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저도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2014년에 일어났지만 뭐 지금 한 거의 6년, 7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이 이제 좀 마음의 아픔이랄까? 내가 온전히 그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도 들고 어쨌든 저한테 큰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타란티노 감독님이 좀 해소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따가 이거 네. 저도 이제 이음님 방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진짜 세월호에 대한 예. 답을 원스 어폰 타임 할리우드에서 정확하게. 받으셨다고요? 예. 와, 되게 중요한 영감을 얻었어요. 확실히 이거는 궁금하네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나 보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뭔지 모르고 그냥 틀어서 봤기 때문에 정말 뭔지 모르고 끝이 났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그냥 아무 네. 사전 지식 없이 틀으면 끝날 때 엥? 이러고 맞아요. 끝나요. 네. 엥? 뒤에 네. 더 있겠지?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중간에 끝나는 듯하게 끝나는데 이거는 알고 봐야 되는 영화다. 맞습니다. 솔직히. 네.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알고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채널에서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우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약간 그 일프님은 그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는 것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뱀 사전도 그렇고요. 아니요, 뱀사전은 사실 킬빌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킬빌. 정말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배려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근데 킬빌 위키피디아, 가지고 진짜 위키피디아. 뱀 이야기 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궁금은 한데 뱀의 이걸 코드네임. 굳이 찾아봐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찾았더니 그냥 쭉 뜨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져온 거지.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식에 막 집착하는 사람은 칭찬입니다. 저는 칭찬이고요. 아니에요.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조금 저 구성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변화에 대한 영화예요. 변화? 변화에 대한 얘기고 와.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샤론 테이트, 릭 달튼, 클리프 부스 이렇게 주요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네. 이 3명의 인물으로 보는 세 가지 변화를 주제로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와, 뭔가 새롭다. 이런 해석은 처음 봐서 너무 기대되네요. 네, 처음 보시겠죠? 첫 번째 이제 샤론 테이트로 보는 히피 문화의 변화예요. 네. 네, 근데 이 영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된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찰스 맨슨이라는 희대의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를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생소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쵸. 이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가 조커 연기를 하기 위해 찰스 맨슨 인터뷰 영상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와.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타고난 그냥 조커 사이코패스 기질이 타고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좀 궁금해서 찰스 맨슨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 사람의 그런 인터뷰 영상만으로 그렇게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던 적이 처음이에요. 아니 그 정도예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뷰를 할 뿐인데 거기서 뿌번져 나오는 그냥 진짜 그 순수한 광기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그 정도구나. 다 못 보고 껐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구나. 그래서 찰스 맨슨 한번 궁금하시면 네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싫은데. 안 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네, 그래서 조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이렇게도 사실상 볼 수 있어요. 와. 사건은 이제 1969년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대대로 살았던 집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이 집은 이제 유명 연예 기획사 CEO의 소유였는데 이 CEO가 자기가 아는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에게 이 집을 대대로 렌트를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 중에 올리비아 하세 씨도 이 집에 살았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감독의 부인 아내분이 이제 샤론 테이트 네. 마고 로비 씨가 연기한 샤론 테이트 씨였어요. 근데 이제 운 좋게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이 사건 당시 런던 출장 중이어서 이제 사건을 피해갈 수 있었고 이제 그 불행한 샤론 테이트만이 이제 자기 지인들 헐리우드의 이제 유명한 사교계의 뭐 셀럽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가 이런 잔인한 사건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맨슨은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젊은 여성 위주로 구성된 히피 집단을 이끌던 일종의 사이비 교주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히피 집단 안에서도 데스 스쿼드라는 소집단을 만들어서 신도들과 함께 이제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을 칼로 난도질하는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온 것과 똑같이 그 눈먼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부극 세트장, 버려진 서부극 세트장에서 실제로 히피 여성들과 거주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 하게 되면 보통 논리가 있잖아요. 뭐 맞아, 복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 인사들에 대한 나는 잘 못 사는데 쟤는 잘 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투라든지 뭐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영화의 대사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악마의 부름을 받았고 악마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게 자신이 사례를 하는 논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부터가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되니까 진짜 사이코패스여서 사례를 한 것이다. 그 외에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히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히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히피라는 느낌은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보헤미안 느낌이라 될까요? 도시의 뭐 집시 같은 느낌이라고. 맞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었죠. 네.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그런 히피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 그냥 쓰레기통에 뒤져서 밥 먹고 막 평화롭게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다룰 건 히피 문화의 변질인데 이게 이제 그 조승연 작가님 유튜브 참고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알려드려 볼게요. 네. 1950년대 히피 문화가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문화가 맞아요.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이제 그 당시 미국 신세대들이 아 뭐야 이거 자본주의 완전 이거는 쓰레기고 사실 바깥에서는 참혹한 현장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히피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히피들의 겉모습을 보면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항상 깔끔하게 머리를 하고 샤워를 매일 하고 이런 문화를 거부하겠다 해서 항상 더럽게 머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식도 항상 갇혀 입는 뭐 미국의 그런 월스트리트가의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항상 뭐 되게 자연스럽게 거의 벗다시피 하는 자연스러운 옷을 입으면서 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맨발을 추구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타란티노가 아주 좋아했겠다. 아, 맞아. 그 장면도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자유를 추구하나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겨드랑이 털 제모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 봤어. 네,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거는 모두 배제하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뭐 그런 히피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명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인도 문화나 인디안 문화를 굉장히 추구를 하고 따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감독이 맨발 패티시가 있으시니까 히피를 안 다루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거는 다룰 수밖에 없었다 감독이. 설마 그래서. 그래서 히피들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이 늘 더럽고 흙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하세요? 샤론 테이트가 혼자 자기가 나온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가 걔 똥매너로 이렇게 발을 앞좌석에 올리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그녀의 발바닥이 비추는데 발바닥이 더러워요. 그녀는 히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더럽거든요. 근데 그게 헐리우드 여배우가 과연 발을 안 씻을까? 근데 그렇진 않겠죠. 그쵸? 그녀는 아마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봤냐면 그녀는 나름 미국 사회에서 상위 계급인 떠오르는 헐리우드 여배우지만 그런 히피의 자유로운 문화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는 인물이다. 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도 그녀가 히피 소녀 히치하이킹 할 때 한번 응해준 적이 있는데 그냥 뭐 태워다 주는 게 아니라 엄청 친절하고 다정하게 막 그녀랑 포옹도 안아주기까지. 하고 그녀를 막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그녀가 일 없이 집에서 쉴 때는 약간 되게 알록달록한 티셔츠 같은 거 집에서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히피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상위 계급이지만
그런 히피의 문화에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결국 이게 어떤 의도냐면 그렇게 히피의 정신과 문화를 공감을 해주는 사랑스러운 여성마저도 이 히피들이 죽였기 때문에 더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화가 나고 맞아. 그 사건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피의 변질성을 정말 잘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히피 문화를 정말 존중하고 좋아했던 샤론 테이트지만은 오히려 히피들의 손에 의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극명한 데뷔를 잘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히피들의 문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당시 맞아요. 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히피 문화가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슬로건이 피스 앤 러브였대요. 근데 그게 6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섹스, 드러그, 락앤롤로 바뀌었대요. 슬로건이. 되게 극단적으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사실상. 네. 맞아. 그래서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던 순수한 집단에서 마약을 하고 약간 프리섹스를 하는 광란의 집단으로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런 배경인 1969년도에는 이미 약간 히피 변질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슈퍼 변질 히피인 찰스 맨슨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샤론 테이트로 본 히피 문화의 변질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랑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릭 달튼의 집이 샤론 테이트 집 옆에 맞아. 있었다라는 가정부터가 이제 실제 역사랑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릭 달튼으로 넘어갈 텐데 릭 달튼으로는 뭘 볼 거냐면 헐리우드의 변화를 볼 거예요. 릭 달튼으로 보는 헐리우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969년은 히피 문화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전에는 연극스러운 오버스러운 연기 그리고 약간 멋진 백인 남성 상남자 스타일 서부극 이런 게 대유행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저물고 현실적이고 리얼한 연기 네. 그리고 약간 서부극을 벗어난 다양한 소재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릭 달튼은 사실 저무는 해 고인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연기 스타일은 되게 이제 중간중간에 앞에 그의 필모그래피처럼 그가 연기했던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흑백과 컬러를 오가면서 보여주는데 그의 연기 스타일은 되게 오버스럽고 약간 그냥 TV에 나오는 카우보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예시가 바로 릭이 서부극 그 랜서 촬영 현장에서 만난 그 꼬마 여자 아역 배우예요. 마라벨라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실명이 아니고 자기 극중 이름이 마라벨라니까 나 여기서 계속 마라벨라라고 불러줘라고 하는 여자애인데 네, 이 여자애가 사실 딱 그 릭과 완전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줘요. 릭은 밥 먹을 거 다 먹고 막 술 이빠이 취해가지고 막 연기 컷 들어가기 직전까지 담배 피다가 막 설렁설렁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아. 근데 이 꼬마 배우는 연기 전에 밥 먹으면 늘어지니까 저는 끝나고 밥 먹을게요. 막 이러고 저는 몰입해야 되니까 그 극중 이름으로 불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맞아. 하고 똑부러져 애가. 그리고 막 뭐 배우의 본질은 모든 방해물을 피해 자신의 100%를 끌어내는 것이에요. 막 이러면서 한참 연기를 한 릭 달튼에 비해서 훨씬 프로페셔널한 맞아요. 모습을 그녀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릭이 알던 연기 세대는 이제 진짜 구시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릭이 한창일 때는 다들 그냥 그렇게 술 취해서 연기를 했던 맞아. 거예요. 근데 그러네. 지금 떠오르는 배우들은 연기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아예 다른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 릭이 극 중에서 맡은 그 배역의 이름이 케일럽 다코타가 아니라 케일럽 데코튜라는 것도 꼬마가 말을 해줘서 릭이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릭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고인물이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변화라는 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꼬마아이가 신세대인 거고 앞으로 이제 맞아요. 영화계를 이끌어 나갈 신세대 중에 한 명이고 맞아요. 릭 달튼 경우는 고인물 그 자체잖아요. 완전 고인물. 네, 또 이렇게 신세대와 구세대, 신세대가 영화를 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맞아요. 구세대인 릭 달튼이 그동안 영화를 어떻게 접해왔고 이런 것들을 적응해 왔는데 자신은 이제
되게 자존감이 낮은 인물로 변해가잖아요. 변해가죠. 나중. 그러면서 이게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런 갈등은 아니지만 간극을 잘 보여주면서 이 변화라는 메시지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거기서 네. 딱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그 슛 들어가기 전에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는데 각자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잠깐만요. 글쎄요. 퀴즈 이런 타임. 거 맞추고 싶은 병이 있어요. 저는. 너무 어렵다. 우선은 네. 그 릭 달튼 같은 경우에는 서부국 같은 걸 읽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죠? 서부극 오래된 서부극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꼬마아이가 읽는 꼬마 기억나. 아는 월트 책인데. 디즈니의 맞아. 전기를 전기. 맞아. 둘 다 반반씩 맞추셨으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뭐예요? 한 명이 다 맞추셨어요. 그러게. 그래서 꼬마는 월트 디즈니 자서전을 읽고 있었고 릭 달트는 되게 한물간 오래된 맞습니다. 서부극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꼬마가 월트 디즈니는 천재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네요. 찬양을 하는데 약간 릭이 디즈니가 누구야? 약간 이런 눈치예요. 그러니까 전혀 공감 못하고 있고 또 꼬마도 뭐 읽으세요? 그러니까 서부극 이랬더니 서부극이 뭐예요? 이래요. 근데 사실 서부극 촬영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꼬마는 서부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만큼 약간 세대 간의 모든 문화가 달라져 있는 거를 보여주는데 또 이 꼬마가 그거 서부국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이랬더니 이제 한물간 야생마 조련사가 이제 일생이 이제 설명해 주다가 릭이 점점 그 야생마 조련사의 감정이입이 돼서 갑자기 스토리 설명하다가 눈물을 맞아요. 흘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꼬마가 막 무시하지 않고 다정하게 그한테 가서 아유 괜찮아요.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도 울 것 같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달래주는데 이게 이제 릭 달트는 서부극처럼 아니면 야생마 조련사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써주는 곳이 없고 맞아요. 자신의 커리어가 끝난 것만 같아서 두려워서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헐리우드 아역 스타가 손길을 내미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헐리우드의 이 급변하는 세대 교체 유행의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이 구세대 신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그러네.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제 구세대 너네 한물 갔으니까 이제 물러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있는 수 있는 거야. 거예요. 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와, 느낌을 아니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따뜻하네요. 이런 해석을 하시나요? 손을 내밀어주니까. 맞네요, 진짜. 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타란티노 본인도 고전 헐리우드 영화를 정말 많이 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들을 오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 한물가고 촌스러운 그 영화들 덕분에 내가 있을 수 있다. 고마워. 자기가 이제 신세대로서 그에 비하면 신세대로서 자기 자신도 그 예전에 헐리우드 인사들한테 약간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네요. 그럴듯해요. 좋네요. 그래서 와 좋대요. 그래서 킬빌이 여성 헌정 영화였고 제키 브라운이랑 장고가 흑인 헌정 영화였고 그렇죠. 바스타즈가 유태인 헌정 영화였다면 맞아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한물간 9세대에 대한 헌정 영화다.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스해지지 않나요? 소름 돋았어요. 좋아요. 저 진짜 뭔가 많이 뭉클함이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다들 반응이 좋으시네. 리액션이 늘었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릭 달튼을 연기하는 디카프리오도 네. 어딘가 모르게 되게 진심이 담겨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도 연기 생활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입장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쵸. 사실 맞아. 떠오르는 사람이기보다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디카프리오 본인도 릭 달튼에 더 이입을 해가지고 연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음. 그래서 릭 달튼으로 한번 헐리우드의 세대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인 클리프 부스. 근데 클리프 부스 캐릭터가 사실 저도 좀 긴가민가 해요. 뭐 하는 캐릭터인지. 맞아. 이제 클리프 부스로는 제가 한번 역사의 변화를 한번 역사의 다뤄볼게요. 변화. 네. 찾아보니까 대체 역사물이라는 아예 하나의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역사를 아예 뒤바꾸는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지난 역사가 기존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픽션 장르를 대체 역사물이라 그러는데 뭐 하나 떠오르시는 거 그쵸. 있으시죠? 네.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스터즈. 맞아요. 그렇죠. 바스터즈. 바스타즈도 이제 그 히틀러와 나치 고위 간부들이 유대인이나 다른 뭐 바스타즈라는 조직에 의해 더 일찍 살해당했다면 어떻게 어땠을까? 됐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픽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 역사물 혹은 대한 역사물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네. 근데 그 바스타즈가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대체 역사물 중에서. 근데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도 사실상 대체 역사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떠오르는 헐리우드의 샛별이었던 샤론 테이트가 그토록 젊은 나이에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에서 이제 이 대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랑 샤론 테이트 저택 옆에는 원래 역사에는 없었던 한물간 배우 릭 달튼의 집이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찰스 맨슨의 추종 히피들이 샤론 테이트를 공격하러 그날 밤에 오는데 그때 릭 달튼이 되게 예민해 있다가 그들한테 먼저 가서 그들을 막 쫓아내고 심기를 건드려요. 맞아요. 그 바람에 히피들의 공격 대상이 샤론 테이트에서 릭 달튼으로 변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역사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클리프 부스도 사실상 그 눈먼 노인의 농장에서 그를 막 성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살고 있는 히피들을 미리 알게 되기도 하죠. 원래 아무도 몰랐던 장소인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히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릭은 막 노래 들으면서 수영장에서 막 놀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대신 이제 그들을 무찌른 거는 클리프가 사랑하는 강아지 브랜디였어요. 네. 물론 이제 약간 릭이 그때 대마초 같은 걸 피워서 약간 하이한 상태이긴 했지만 되게 용감하게 히피 4명과 싸워가지고 이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약간 콤마 상태가 돼 있는 여자 한 명이 이제 뒤늦게 막 뭐 정신을 잃고 릭한테 뛰어가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크리피하게. 네. 근데 맞아, 그때 맞아. 릭이 영화 촬영 소품으로 집에 있었던 화염 방사기로 네. 그 히피를 이제 찢어버리면서 예, 이제 그 진짜. 타란티노식의 액션 영화로서 진짜. 이제 히피들을 모두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샤론 테이트 살해 사건을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네. 훌륭한 대체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다 종료되고 경찰이 왔다가 뭐 앰뷸런스가 와서 클리프 부스 싣고 가고 나서 이제 샤론이 가상 인물인 릭한테 집으로 한번 와라. 너무 놀랐겠다 이러면서 초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시퀀스죠 여기가.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실존 인물인 샤론과 가상 인물인 릭은 바로 옆집에 사는데 사실상 그 전까지 말 한마디 안 나눠본 사이였어요. 그렇죠. 그냥 서로 이렇게 관찰만 하지 전혀 그 연류가 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날 샤론 테이트가 죽었어야 하는 날에 릭과 클리프에 의해서 그녀가 살아남게 되면서 그녀도 그때부터 가상인물이 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녀는 그렇죠. 죽었어야 됐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네요. 죽지 않은 그녀가 가상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 기점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평행세계에 살게 된 가상인물로서 이제 네. 처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러네요. 그 장면이 엄청 되게 역사적인 장면인 거죠. 알고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찰스 맨슨 사건을 몰랐던 저도 약간 처음에는 엥? 집으로 초대받고 끝난다고 하겠지만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약간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한 감동과 위로가 감동적인. 되는 장면으로 이게 그러네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대체 역사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따뜻하고 사실 통쾌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물 3명으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변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이쯤에서 저는 이제 대체 역사 관련된 얘기를 왠지 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았어요. 아까 세월호 얘기했던 세월호 것도 그렇고 그러네. 저한테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1980년대 5.18 맞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사건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큰 빚을 민주화에 대한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영화로도 이미 좀 많이 만들어졌었고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재현하는 방식이 거의 진짜 그 루트를 따라가잖아요. 큰 줄거리는 변치 않고 근데 확실히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다 느꼈던 거는 그 바스터즈에서는 그 히틀러가 죽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요 영화에서는 그 샤론 테이트가 안 죽고 결국 역으로 히피들이 죽잖아요. 네. 이거다.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지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광주 5.18이나
아니면은 세월호 관련해서 소설을 쓴다, 네.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 쓴다 그랬을 때 굳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다 살았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걸 누가 막은 거죠. 어떤 가상의 인물을 투입해서 세월호에 이런 선박이 이런 문제가 있네, 출항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더 나아가서 진짜 슈퍼맨 같은 한국적인 히어로를 만들어서 침몰하고 있는데 그거를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구해내는 거 다. 네.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통쾌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어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넋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5.18 당시에도 어떤 계기로 그 군인들을 다 좀 무장해제시킨다든지 그러면 더 기존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통쾌하고 훨씬 낫겠죠. 훨씬 재밌겠죠. 저는 그런 게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맞아요. 대체 그러면서 역사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다, 이게 답이다. 너무 그런 지점이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5.18이나 세월호도 그렇긴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누가 대체 역사를 아주 쌈박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우리 독립군이 전쟁에 이겨서 자주 독립을 이뤘다면 어땠을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체 역사물이 한번 쌈박하게 나와주면은 천만은 그냥 찍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뭐랄까 스토리라는 게 이제 너무 그 개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떨어지게 돼버리면은 이게 대체 역사물을 오히려 더 가볍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타란티노가 어떻게 보면 영화를 굉장히 B급 요소들로 잘 꾸려 나가는데 정말 스토리를 B급 요소를 쓰지만은 정말 스토리를 정말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쩌면 개연성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확보해 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대체 역사물 자체. 크게 그 메인 줄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네. 마지막 한 방만 이렇게 빡 바꾸는 그런 맞아.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스터즈에서도 원래 그 바스터즈라는 단체가 실제 역사에서 없었죠. 그것도 가상 인물들이고 여기도 릭 달튼과 클리프가 가상 인물을 그냥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쵸. 완전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면서 역사를 바꿔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되게 새로웠어요. 실제 역사가 가고 있고 가상의 인물들이 이제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건데 너무 세련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짜릿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 유튜브로 김중혁 그 분하고 이동진 그 평론가님 둘이 이제 대담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 봤는데 그분도 이 지점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대체 역사 관련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기존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샤론 테이트의 그 남편이 그 PP들을 맞거나 아니면 샤론 테이트가 어찌어찌 이제 뭐 기지를 발휘해서 아니면 권총을 들어서 맞거나 그랬을 거다. 그런데 이 타란티노 감독님은 그 주체들을 그 실제 인물들로 두지 않고 가상의 인물들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막아버린다. 그런 점이 자기는 되게 놀랍다고. 저도 그 지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가 단순 대체 역사물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 그거랑 거의 동등한 의미로 헐리우드 세대 변화 얘기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릭 달튼은 되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가상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네요.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맞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만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감독이. 여러 가지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크기의 주제를 2-3개 정도는 가지고 그러네. 항상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타란티노.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러네요. 그거 하고 약간 이것도 저희 매번 했던 것 같은데 여담 몇 개. 이런 게 재밌어요. 별로 재미있는 여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숫자 8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헤이트풀 에잇에도 숫자 8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헤이트풀 에잇에다가 8번째 영화니까 8 가지고 장난치는 게 충분히 말이 되는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도 숫자 8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어떤 장면이냐면 릭 달튼에게 깨우침을 준 소녀 마라벨라는 8살이고요. 그리고 클리프가 마지막으로 스턴트맨을 했던 게 8년 전이고요. 스판 농장 주인 조지 스판을 마지막으로 본 것도 8년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서부극 촬영 중에 릭 달튼이 NG 너무 많이 내고 혼자 대기실로 돌아와서 막 자책할 때 내가 어제 위스키 사워를 8잔을 마셔서 그래. 8잔! 막 이래요. 팔을 막 얘기하면서 자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팔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응. 왜냐면은 9번째 영화니까 그럼 굴을 썼으면 아 굴을 썼구나 이렇게 할 텐데 맞아.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찰스 맨슨 살인 사건이 1969년 8월 8일에 일어났더라고요. 오. 그래서 와. 영화 안에서도 8월 8일에 일어난다고 조그맣게 뜨긴 뜨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8월 8일의 비극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8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주입시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더라고요. 이 디테일 어떻게? 이건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전 처음 들었어요. 8. 놀랍다. 괜찮네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아, 8월 물론. 8일에 일어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의도한 것 같아요 다. 아니 네. 굳이 8잔이라고 말하고 8잔 막 그러면은 이러거든요. 그 의도한 거지. 굳이 말했으면. 그래서 한번 다시 보는 분이 있다면 8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 말고도 몇 번 더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담은 지난번에랑 또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타란티노는 한 번 팬놈은 다음 영화에서 한 번 달래준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헤이트풀 에잇에서 누굴 뺐죠? 그 여자 죄수. 아니요, 멕시코인을 뺐잖아요. 멕시코. 가만히 맞아. 있는 멕시코인을 뺐단 말이에요. 맞아. 멕시코인이랑 걔는 출입금지. 출입금지라면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화에서 멕시코인 달래주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맞아.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적중을 한 게 그 아까 릭이 TV 시리즈 랜서에 나올 때 주인공 그 랜서 배경 자체가 약간 멕시코 서부극이거든요. 멕시코 서부극이고 네. 그 TV 시리즈 주인공인 짐 스테이시가 되게 유창한 스페인어로 막 주문을 하면서 약간 멕시코인인가 아니면 멕시코인 혼혈인가 한 듯한 설정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약간 멕시코인 주인공의 약간 그냥 머리 노란 릭 달튼 이런 애들은 주연 악연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살짝 넣으면서 멕시코인을 살짝 달래준 게 아닌가. 헤이트풀 에잇에서 패스니까 맞아. 달래준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또 들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뇌피셜이라 알 네.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 영화에서 쿠엔틴 타란티노가 스턴트맨에게 바치는 감사 맞아. 인사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더라고요. 있지. 그러니까 클리프라는 캐릭터가 사실 저는 아직도 약간 뜬금없긴 한데 이제 스턴트맨이지만 사실 릭의 매니저로서 그를 태워다주고 데려다주고 집에 안테나 고장나면 고쳐주고 심부름꾼 노를 막 다 하면서 히피 공격에서 사실 클리프 없었으면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를 끝까지 지켜주기까지 하면서 힘든 일은 전부 도맡아 하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 옆에서 끝까지 있어준 스턴트맨에게 이제 액션 영화 감독으로서 따뜻한 감사 인사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로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 아니 데스프루프도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주인공도 스턴트맨이었고. 그 얘기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스턴트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은근. 그러니까 영화에 쓰이는 어떤 요소들을 그냥 가볍게 놓치는 경우가 없다. 절대 수로 그렇죠.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 영화에 헌정도 하고 사용도 맞아. 하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맞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서 감독의 전 작품들이 오마주된 장면들을 한 번씩 끄집어내 볼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엄청 많지 않았어요? 못 일단 봤는데. 킬빌 연상되는 부분 혹시 있으셨나요? 킬빌이요? 그 그 기억난다. 아니 샤론 스테이트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 장면 자체가 킬빌하고 여자끼리 이제 액션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우선 킬빌은 전 스킵. 다른 거 생각난 거 있어요. 다른 거부터. 킬빌은 그것도 그렇고 킬빌 그 샤론 테이트가 무술을 할 때 그 알려준 그 전에 이제 클리프가 예전에 스턴트맨으로 활동할 때 약간 이소룡 코스프레한 애랑 시비가 붙어요. 맞아요. 되게 이상한 애거든요. 네. 맞아. 근데 자기 손은 뭐 살상 무기라면서 그러네. 막 이상한 허세를 부리는데 이소룡 아니에요? 이소룡은 아니었어요. 케이토. 극중 이름이 케이토였는데 그 인물이 나중에 샤론 테이트 되게 짧게 나오는데 샤론 테이트 집에서 샤론 테이트한테 무술을 맞아. 알려주거든요. 케이토가. 그래서 약간 동양인 사부한테 금발 백인 여성이 무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이제 샤이메이랑 키도가 약간 오마주가 약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데스프루프.
데스프루프 아까 말씀 주신 그거 있었죠. 스턴트맨. 맞아 네. 맞아 스턴트맨. 데스프루프는 뭐냐면 이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내내 인물들이 노래를 되게 크게 틀어놓고 드라이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냥 데스프루프에서 그냥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 클리프랑 샤론이 특히 노래를 틀고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막 두세 번씩 나오거든요. 각각. 그러면서 이제 히피를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런 장면이 데스프루프가 또 연상이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데스프루프에서 스턴트맨 사이코패스로 나왔던 커트 러셀 이 여기서는 스턴트맨을 관리하는 관계자 랜디 역할로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랜디가 막 클리프 자르잖아요. 너 내 맞아. 아내가 안 좋아해서 안 돼. 넌 안 돼. 막 이러면서 자르는데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면 데스프루프에서 여자들한테 얻어맞고 정신 차린 커트 러셀이 스턴트맨 관리자가 된 게 아닌가. 설마. 아니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겠네. 한 번 팬 너무 한 번 달래준다. 한 번 달래준 거죠. 커트 러셀. 스턴트맨 악역이었는데 한 번 쳐맞고 여기서 한 번 더 달래주고 이제 좀 착해진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바스타즈. 바스타즈는 왠지 바스타즈였을 것 같아. 화염방사기.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제 릭 달튼이 초반에도 나오고 후반에도 나오는데 초반에 자기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에 나치를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 죽이는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명백하게 바스타즈가 보이죠. 맞네. 그리고 이건 또 잘 모르는데 그 장면에서 릭 달튼이 검은색 안대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약간 킬빌의 엘드라이버가 약간 연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맞네요. 그리고 그 클리프가 그 짧게 나오는데 과거에 전쟁 영웅이었다는 설정이 나와요. 원스 어폰 어 타임에. 맞네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스타즈의 알도 레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턴트맨 됐다. 미국에 돌아가서. 그러네. 이렇게 이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이어지네요. 맞아. 그렇다면 되게 천재 아닌가요? 그렇죠. 45년 시점이니 끝났다고 가정해요. 하고 25살. 지금 6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 24. 그러면 한 50대가 되겠네. 거의도 그러니까 좀 한물간 스턴트맨이 좀 되게 딱 늙은 맞은 거예요. 설정으로 나와서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감독 정말 빅픽처가 어디까지가. 야, 천재다 천재. 다 이어지네. 너무 멋있다. 그리고 장고는 사실 뭐 영화 내내 나오죠. 그러니까 그쵸. 서부극, 네. 현상금 사냥꾼, 말농장 이런 꺼내는 것들이 것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장고의 색채가 되게 깊게 보이고. 저는 또 궁금한 게 현상금 사냥꾼이 거의 3개 영화에 걸쳐서 계속 나오잖아요. 장고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헤이트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근데 그 타란티노한테 현상금 사냥꾼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제일 많이 봤던 영화. 잘 많이 어릴 봤던 때? 서부극에서 나왔던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클리프가 아끼는 강아지 브랜디가 히피를 막 진짜 물어 죽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약간 장고에서 달타냥이 개한테 물러 뜯겨서 죽던 장면 이런 것도 오마주가 되고 맞네. 그 또 그 강아지가 텍스라는 히피 남자의 중요 부위를 막 물어버리거든요. 맞아. 그게 이제 얼마나 헤이트풀 에잇에서 이제 워렌 소령이 거세당하던 그쵸. 장면이 또 뭐 떠오르네요. 오마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헤이트풀에 그분 나오시잖아요. 조 게이지. 못생긴 조 게이지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나옵니다. 누구였지? 첫 기억이 잘 완전 의상 똑같이 입고 나오거든요. 기억났다. 네. 엄청 초반 흑백 네, 부분에. 맞아요. 맞네. 그래서 이 그 세계관 합치는 게 정말 재밌어. 장난이 아니다. 알고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다뤘던 영화들끼리도 되게 오마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유튜브 채널 와치 모조라는 데서 제가 보고 왔는데 물론 이거는 그때 다 얘기를 했었어요. 펄프 픽션에서 미아가 출연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의 맞아. 내용이 킬빌의 내용과 네. 정확히 일치한다. 네. 그래서 약간 펄프 픽션 세계관 속의 인물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킬빌이다. 약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절대 모르는 내용일 텐데 뭐지? 펄프 픽션에서 존 트라볼타가 연기한 빈센트 베가 씨랑 그다음 저수질의 개들에서 마이클 매드슨이 연기한 미스터 블론드 그 사람 이름이 빅터 베가였대요. 그 둘이 형제 사이래요. 진짜 형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계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빈센트 베가랑 빅터 베가가 형제 사이래요. 그래서 사실 타란티노는 이 베가 형제 영화까지 원래는 계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 두 인물이 각자의 영화에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재밌다. 신기하죠.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떤 타란티노는 자기 영화에 출연한 그 어떻게 보면 주연도 아니고 조연급인데 조연급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떤 실제 살아있는 인물처럼 맞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장고랑 제키 브라운을 제외하면은 그 타란티노의 모든 영화가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맞아. 다 주인공 같이 나와요. 음.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그 애정. 장고랑 제키 브라운은 이미 주인공 이름이 영화 이름이라서 주인공이 누군지 딱 알 것 같은데 펄프 픽션부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까지 주인공 맞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어려. 못 꼽거든요. 제키 브라운도 실제로 보면은 제키 브라운 말고도 그 수많은 인물들이 다 주인공 같아요. 근데 뭐 장고도 마찬가지였죠. 장고도 사실 다 약간 다 그치. 주인공급으로 맞아, 비중이 맞아. 세잖아요. 닥터 킹 슐츠랑 장고, 디카프리오 뭐 다. 맞아요. 맞아. 그런 점도 되게 따스한 것 같아. 주변 맞아. 인물까지 그렇게 깊게 다룬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절대 모르는 내용. 저도 이거 유튜브 채널 아니었으면 몰랐을 내용인데 장고에서 닥터 킹 슐츠랑 장고가 아들이 있는 범죄자 한 번 죽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장고가 글을 읽으면서 이름을 떠듬떠듬 읽는데 맞아. 그때 크레이지 크레이그 쿤스라고 읽어요. 아, 그래요? 크레이지 크레이그 쿤스라고 크레이지 하는데 크레이지 그 사람은 펄프 픽션에서 그 부치한테 아버지의 항문에 있던 금시계를 전달해줬던 그 군인 대령 있죠. 그 사람이 쿤스 대령이거든요. 설마. 근데 그 크레이지 쿤스가 쿤스 대령의 조상이라는 설정이래요. 재밌네. 이런 거는 굳이 이것과 연결해야 되나? 대단한데. 대박이죠. 대박이고. 이거 어떻게 찾아냈지?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이렇게 가계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영화들 사이에서. 그게 맞다.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은 타란티노 감독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다 막 맞추고 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와. 또 그 헤이트풀 에잇의 지난주 오스왈도 모브레이가 사실 극 중에서 가명이고 뒤에 가서 실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피트 히콕스라고 실제 이름이 나와요. 네, 자기 뭐 수배된 이름은 피트 히콕스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트 히콕스는 바스타즈의 마이클 맞아. 패스벤더가 아치 히콕스. 연기한 아치 히콕스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설정이래요. 고조 할아버지. 정말 신기한. 정말 대박이죠. 대단하다. 알 수가 없어 이건 아무리 팬이어도. 고조 할아버지. 팬들이 아직도 발견 못한 그런 게 많이 더 있겠네요. 있을 이런 수도 관계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 덕후의 눈으로 모든 걸 정주행하면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킬빌에서 버드가 키도를 땅에 생매장할 때 이제 누군가의 묘에다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맨바닥에 묻질 않아요. 맞아, 근데 그 맞아. 묘에 설마. 폴라 슐츠의 묘라고 적혀 있어요. 폴라 슐츠. 근데 이제 또 나중에 그 버드가 엘 드라이버한테 키도 폴라 슐츠라는 이름 밑에 묻어놨으니까 너 나중에 가서 볼란바 하고 얘기해주는데 슐츠 하면 킹 슐츠. 킹 슐츠죠. 음. 그러니까 팬들은 그 폴라 슐츠가 킹 슐츠의 부인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묘니까. 네. 그러네. 대박이죠. 네. 만약 진짜라면.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신기하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훨씬 앞선 타란티노 유니버스가 있었다. 진짜 그러네. 이거를 타란티노 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구나 팬들이. 와. 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꼭 다뤄보고 싶어요. 좋네요. 타란티노 진짜 버스를. 좋았어요. 감동적이에요. 피날레에 딱 어울릴 법한 설명이었습니다. 맞아요.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10번째 영화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어떻게든 연결할 텐데. 팬게 히피를 뺐으니까 히피를 달래주는 영화가 그럴지도 나오지 몰라.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좀 들고 또 누구를 뺐더라? 아직 안 달래준 사람이 있나? 글쎄요. 안 달래준 애들? 모르겠어요. 이소룡을 아, 살짝 이소룡. 했으니까 이소룡 동양인? 다음에 달래줄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소룡. 한번 우리 이렇게 걸어볼까요? 동양이나 히피에 관련된 영화가 10번째로 나올 것이다. 약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걸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추면은 우리끼리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치. 맞아. 우리끼리 파티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란티노를 보내줄 시간이 왔어요. 안타깝네. 마지막으로 한번 타란티노 감독 이제 각자 원스 어폰 타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어땠는지 맞아.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면서 맞춰볼까요? 타란티노의 특징들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떤 게 있었죠? 챕터. 아 맞다. 챕터를 나눈다. 챕터 나누기. 그리고 뭐 약자, 당시 사회적 약자인 약자를? 존재들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점. 맞아. 발 나오고 발 패티지. 칼 나오고 발과 칼, 서부극도 꽤나 서부 많이 쓰이고요. 나오고. 그리고 정말 클리셰 부수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거 천재이지 너무 않을까. 스토리가 예측 불가능해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우리
헤이트풀 에잇만 보더라도 서부극과 이 남자들 8명이 한 곳에서 의심을 품고 모였다. 총과 총을 겨누는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썰전처럼 입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싸워요. 네, 그러한 점들이 참 재미있게 맞아. 참신하게 잘 만든다 뭐 이런 맞아. 것도 들고. 그리고 막 친구랑 떠들 법한 그런 수다 장면이 끝도 없이 나온다는 거 그런 그러니까.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맞아. 대사가 상당히 많죠. 대사가 하나도 안 지루하고 너무 재밌어 수다 떠는 느낌. 맞아. 예측 불허한 점도. 그리고 항상 이렇게 피 튀기는 그 액션 아. 액션이라 해야 돼 그냥 막 일방적인 묘사 뭐, 살인이긴 한데 막 그런 장면이 늘 나온다는 거. 그게 모르고 보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타란티노의 맥락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또 즐기면서 보잖아요. 어느 순간 되게 웃으면서 맞아. 피 튀기는 웃으면서 보게 되는. 맞습니다. 그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많이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약했던 사람들이 그의 영화 속에서는 최강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향해 통쾌한 복수국을 이어간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매력이고 그리고 따뜻한 부분인 맞아. 것 같아요. 타란티노 영화에. 맞아. 그래서 영화 속의 메시지 그리고 막 짜릿한 액션 캐릭터 간의 재치 넘치는 대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 미술성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를 대체 역사로 감싸 안는 그 모든 게 되게 주옥 같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제 오늘 떠오른 건데 그냥 영화 그 자체다. 그러니까 수만 편의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전 타란티노가 그냥 영화를 안 찍을 때 뭐 할까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하루 종일 영화 볼 것 같아요. 다른 장면이 상상이 안 가요. 예전에도 이제 점원 비디오 가게 점원할 때도 수만 편의 그 영화를 다 봤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분은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영화만 보고 영화를 보다가 또 이제 시간이 나면 영화 각본도 쓰고 또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서 영화를 빼면 뭐가 남을까? 거의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자체인 사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일 것 같아요. 소설가도 그 소설 그 자체인 사람, 하루 종일 소설을 쓰고 소설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게 없는, 소설을 읽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자꾸. 네, 이제 사실 9번째 영화고 거의 막바지로 왔잖아요. 근데 네. 저희 팬들이나 저희나 이제 사실 번복하고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 작년에 원스 어폰 어 타임 하면서 감독이 한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 끝에 온 것 같다. 진짜 그만두려나 보네. 그러니까 감독을 그만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아예 직설적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그가 얘기하기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각본이나 맞아. 아니면 오히려 연극 이런 거에는 끊임없이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또 연극 감독이나 뭐 그런 걸로도 만나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와. 사실 그 헤이트풀 에잇 같은 경우에도 연극으로 쓰여도 맞아요. 이상할 거 충분히, 없어요. 사실 대사로서 거의 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세트장 지을 것도 별로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니스타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쵸. 미니스토. 그렇죠. 우리들만의 애칭이죠. 미니스토. 근데 아직 그거는 모르죠. 그 왜 감독이 굳이 10번째까지만 찍고 그만둔다는 그 이유가. 그 인터뷰에서 이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찍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힘들어서 찍는 그러니까 자체가. 영화라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편집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영화 그 극장에 걸리는 영화 산업은 이제 거의 끝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네마 산업이 사실 죽었잖아요. 이제 다 넷플릭스 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근데 이 감독은 약간 영화관에 걸리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게 끝난 그러겠다.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랬겠다.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도 좀 네. 다르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많이 드시는 것 그럴 같더라고요. 법하네요. 납득이 되네요. 그치.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더 이제 그냥 완전 확실해졌잖아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는 없고 극장에 이제 1000만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0만 영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최대한 뭐 많이 봤자 100만 200만 정도밖에 못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코로나가
영화가 아니었어도 결국 이런 OTT들이 나오면서 언젠가는 극장은 되겠네.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을 것 같아요. 안 되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그 아날로그적인 영화 방식을 좋아했던 감독으로서 맞아. 약간 이제 음. 그런 영화는 이제 그만 만들고 싶다.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예술을 하겠지만 음.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타란티노 감독 이제 보내줄까요? 네. 아 보내드리기 너무 저 애정이 너무 생겨서 킬빌 3로 꼭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너무 애정이 생겨서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네. 꼭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맞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